Join us as we explore the incredible scale and precision required for modern shipbuilding. 2007년 조선주에 PBR 5배를 주는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반면 2015년 같은 조선주에 투자자들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같은 산업인데 왜 투자자들의 태도는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투자자의 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모르면 지금의 보고서가 왜 방산과 MASGA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의 관심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4기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쿤바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용입니다. 어떤 조선사가 10조 원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라는 공시를 냈다고 해요. 이걸 들은 투자자의 반응이 2007년과 2015년에 같았을까요? 2007년이면 슈퍼사이클 한복판이니까 역시 잘한다 일 거고 2015년이면 분식회계 직후니까 저가 수주 아닌가? 진짜 돈이 되는 수주인가? 를 의심하겠죠? 오, 정확합니다. 이제 조선 전문가 다 되셨어요. 지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수치도 시대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시대별 투자자의 관심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아는 것이 지금의 보고서를 제대로 읽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첫 번째 시대, 2003년부터 2008년. 양적 성장의 시대예요. 4편에서 다뤘던 슈퍼사이클 1.0의 한복판이에요. 아, 당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 건 뭔가요? 수주 목표 달성률과 수주 잔고, 그게 전부였어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철광석, 석탄 수요가 폭증하면서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발주가 쏟아졌잖아요. 조선사들은 도크가 부족해서 고민할 정도로 일감이 넘쳤어요. 투자자들은 얼마나 많은 데를 수주했는가를 곧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낼 것인가와 동일시했습니다. 아, 그럼 당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였나요? 2007년 10월 현대중공업 주가가 55만 원을 돌파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 올랐어요. 시장은 조선주에 PBR 5배 이상의 고평가를 부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PBR 5배요? 일부에서 지금 PBR이 1.2에서 2.2배라고 했는데 진짜 엄청난 프리미엄이네요? 네, 무한 성장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신조 성과가 오르고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폭발적 이익 성장의 보증 수표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도크 확장, 투기적 발주, 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어요. 4편에서 BDI가 11,393에서 663으로 떨어지고 수주 잔고가 활성선대의 60%까지 치솟았던 투기적 발주를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요. 그럼 잠시 1기 성장기를 정리해볼까요? 시장이 주목한 핵심 지표는 수주량과 잔고, 밸류에이션은 무려 PBR 500, 핵심 선종은 벌크선, 컨테이너선 중심, 수주 이퀄 이익이라는 공실이 지배한 시대. 그리고 두 번째 시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생존의 시대입니다. 아, 그러면 투자자의 관심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수주량에서 재무 건전성으로 180도 전환됐어요. 주요 관심 지표는 부채 비율, 순채무, 유동 비율, 현금 흐름표.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아무래도 과거의 경험 때문이겠죠? 그리고 수주 공시에 대한 반응도 달라졌다면서요?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주 공시가 뜨면 기뻐하기보다 저가 수주가 아닌가? 공정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나?를 먼저 의심했어요. 과거 상선 시장이 붕괴되자 한국 조선사들이 해양 플레이트로 돌파구를 찾았는데 4편에서 다뤘듯이 이건 숙련도 부족과 설계 오류로 수천억 원의 손실로 돌아왔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2015년 대우조선 분식회계.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겠죠? 대우조선 해양 분식회계가 터졌어요. 영업 손실 5조 5천억 원, 10년간 누적 분식 규모 5조 원. 이 사건은 조선업 투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어요. 감사원 조사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고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이 추락했어요. 이후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게 됐어요. 오,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중요해진 거군요. 그게 달라진 거군요. 맞습니다. 장부상 이익이 실제 현금 유입으로 이어지는지를 현금 흐름표로 집요하게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업 투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에 달한 위험 자산으로 인식됐어요. 2편에서 배운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같은 개념이 이 시기부터 투자자들의 핵심 체크 항목이 된 거예요. 자, 이번에도 2기 성장기를 정리하면요. 핵심 지표는 부채 비율, 현금 흐름 등의 회계 투명성 지표, 투자자들의 태도는 성장보다는 생존이 최우선, 장부를 의심하라. 세 번째 시대는 회복과 선별 수주의 시대라고 이름지었어요.
장기 침체를 겪은 조선업이 IMO 환경 규제 강화와 LNG 수요 증가를 계기로 회복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이 시기에 투자자의 관심이 또 달라졌나요? 네, 단순 수주 규모가 아니라 수주 믹스가 핵심 지표가 됐어요. 어떤 선종을 얼마의 선가로 어떤 결제 조건으로 수주했는지, 좋은 수주와 나쁜 수주를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좋은 수주의 기준이 뭐였나요? 4가지예요. 첫째, LNG선 수주 비중. LNG선이 한국 조선업 상선 매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주력 선종으로 자리 잡았어요. 기술 장벽이 높아서 선가도 높고 마진도 높거든요. LNG 비중이 높을수록 좋은 수주 믹스입니다. 둘째, 선가 수준. 일부에서 배운 신조선가 지수가 오르는 구간에서 수주한 것인지 내려가는 구간에서 수주한 것인지. 셋째, 결제 조건. 2편에서 배운 헤비테일이면 격정, 스탠다드나 톱헤비면 긍정. 선주 간 발주 경쟁이 심화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비중을 높인 톱헤비 계약이 늘어나는지가 조선사의 협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됐어요. 넷째, 후판 협상 결과. 강제 가격 상승분을 선가에 전가할 수 있는지, 공사 손실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는지가 분기 실적의 변동성을 결정했어요. 3기도 중간 정리하고 갈게요. 3기 핵심은 수주의 질, LNG 비중, 선가 수준, 결제 조건, 후판 협상. 결과적으로 조선업이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임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었군요. 지금은 4번째 시대입니다. 슈퍼사이클 2.0과 방산의 시대입니다. 오, 그럼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보는 건 뭔가요? 3가지입니다. 첫째, 영업이익률 OPM. 단순 흑자를 넘어 고선가 물량이 매출에 반영되면서 이익률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빅3 합산 영업이익이 2024년 약 4.5조에서 2026년 6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에요. 영업이익률 15%까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와요. 둘째, ROE, 자기자본 이익률. 자본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지. 2024년 기준 부채 비율이 160%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ROE가 19%에 육박하고 있어요. 톱 헤비 결제가 늘면서 선수금이 유입되고 이게 이자 수익까지 만들어내면서 재무구조가 선순환에 들어간 거예요. 셋째, 방산과 MRO 매출 비중. 이게 4기에서 새로 등장한 핵심 변수예요. 아, 방산이 왜 이렇게 중요해진 건가요? 조산업이 상선 시장의 사이클에만 의존하면 호불항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방산은 정부 예산으로 움직이는 안정적 수요예요. 불황에도 해군 예산은 나오니까 사이클과 무관하게 꾸준한 매출이 가능해요. MASGA 프로젝트로 현재 접근 가능한 미 해군 MRO 시장이 연간 약 7천억 원인데 향후 미국 현지 규제를 완화할 경우 3조 6천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에요. 한화오션이 미국 필 조선소를 인수한 것, HD 현대중공업이 2035년까지 방산 비중을 21%로 올리겠다고 한 것, 모두 이 시장을 겨냥한 포석이에요. 오, 그래서 증권사가 조선주에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시작한 거군요. 이런 맥락을 모르면 보고서가 안 읽히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방산업종의 선행 PE가 약 23.8배인데 조선주가 방산 비중이 커질수록 이 높은 멀티플이 일부 적용되기 시작해요. 6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한화오션의 PBR이 2.2배로 가장 높은 이유가 바로 이 방산 프리미엄이에요. 증권사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는 뭔가요? 5가지입니다. 첫째, 고선가 물량의 매출 전환 시점. 2023년, 2024년에 높은 선가로 수주한 물량이 2025년, 2027년에 본격적으로 매출로 전환되고 있어요. 삼성중공업의 건조선가 지표가 전년 대비 15.5% 상승할 전망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해요. 둘째, 방산 MRO의 실제 매출 기여. 테마가 아닌 실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 한화오션의 미 해군 MRO 3건, 월리시라, 유콘, 찰스드류함 등을 통해서 성과가 확인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예요. 그리고 셋째, 부진했던 탱커 사이클의 본격화. 10년 이상 누적된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유조선 발주가 최근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026년 LNG선 약 84척, 탱커 약 50, 60척으로 상선 삼각편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넷째, 중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 여부. 중국이 LNG선 시장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데 격차가 유지되는지. 중국은 3대 지표에서 물량 1위지만 증권가는 질적 차이에 주목해요. 한국 선박의 인도 실적, 품질, 재판매 가치가 여전히 우위예요. 다섯째, 선가 피크아웃 우려.
신조선 지수가 고점에서 꺾일 조짐이 있는지 여부예요. 다만 현재 수조 잔고의 평균 선가가 높아서 2028년까지의 실적 하방은 견고해요. 선가 피크아웃은 28년 이후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고선가 전환, 방산 실적화, 탱커 사이클, 중국 추격, 선가 피크아웃 이 5가지를 알고 보고서를 읽으면 애널리스트가 왜 그런 의견을 냈는지 이해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가장 실전적인 이야기, 조선업 투자에서 투자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뭔가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PER 함정. 일부에서 강조했지만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사이클 산업에서 PER은 이익 정점에서 가장 낮아져요. PER 5배 세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실은 이익의 꼭대기에서 산 거예요. 그 다음 이익이 꺾이면 PER은 올라가고 주가는 내려가요. 다음 포인트, 이것도 투자자한테 중요한 건가요? 수주 뉴스는 즉각 매수의 함정. 수주 공시가 뜨면 주가가 반응하지만 그 수주가 매출이 되려면 2에서 3년이 걸려요. 그리고 2기에서 배웠듯이 선가가 높은 수주인지 저가 수주인지 결제 조건이 톱헤비인지 헤비테일인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초대박 수주라는 제목만 보고 매수하면 안 돼요. 오, 진짜 영양가 있는 지식이네요. 셋째는요? 셋째,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것. 주가는 미래를 선행해요. 신조선가 지수가 꺾이기 시작하면 실적은 한동안 좋더라도 주가는 먼저 반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수주 잔고에 들어있는 고선가 물량은 좋지만 앞으로 새로 수주할 물량의 선가가 낮아지면 3년 뒤 실적이 꺾일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불황의 바닥에서 수주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 실적은 아직 적자인데 주가가 먼저 올라가요. 4편에서 봤던 것처럼 슈퍼사이클 2.0이 시작되기 전인 2020년에 이미 조선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PER 함정, 수주 매출 시차, 주가의 선행성. 이 3가지를 모르면 조선주 투자에서 타이밍을 놓치거나 잘못된 시점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방산 및 MRO 테마의 과열 경계예요. MASGA는 분명 엄청난 기회지만 실제로 대규모 매출이 나오려면 5에서 10년 이상 걸려요. 과도한 단기 기대감은 경계해야 합니다. 근데 조선업 실적 발표 때 갑자기 이익이 폭증하거나 급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공사 손실 충당금 때문이에요. 조선업은 수년 후의 미래를 예측해서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사업이에요. 건조 중에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 향후 발생할 손실을 현재 시점에 한꺼번에 반영해야 해요. 이게 공사 손실 충당금이에요. 그럼 이게 어닝 쇼크를 만드는 거군요. 정말 중요한 변수네요. 맞아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2025년, 26년처럼 이미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둔 상태에서 원가가 안정되면 쌓아뒀던 충당금이 환입되면서 이익이 폭증해요. 2기에서 충당금이 쌓이면서 어닝 쇼크가 나왔고 4기에서는 충당금이 환입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아, 보고서에 공사 손실 충당금 환입이라고 나오면 이전에 보수적으로 쌓아뒀던 손실 예상분이 풀리면서 이익이 늘어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실적 발표 때마다 왜 갑자기 하게 돼요. 하지만 알면 충당금 환입 효과구나 하고 맥락 속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네, 투자자의 눈은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1기, 2003년, 2008년. 수주량이 곧 주가, PBR 500, 현대중공업 시총 3위. 2기, 2009년, 2016년. 생존이 최우선, 부채 비율과 현금 흐름, 분식회계 5조 원의 트라우마. 3기, 2017년, 2022년. 수주의 질, LNG 비중, 성가 수준, 결제 조건, 후판 협상. 4기, 2023년 현재. 실적과 방산, OPM 15%, ROE 19%, MASGA 3.6조 원, 방산 PE 23.8배. 그리고 조선주 투자의 3대 함정은 PER 착시, 수주 매출 시차, 주가의 선행성. 공사 손실 충당금이 어닝 서프라이즈와 쇼크의 근원. 이 맥락을 아시면 증권사 보고서가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닐 겁니다. 2부에서 용어를 잡고 2부에서 맥락을 잡았어요. 이제 보고서를 열어볼 준비가 됐습니다. 산업의 기초 체력을 어느 정도 쌓았습니다. 이제 진짜 흥미로운 파트. 한국의 빅3, 현대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조선업인데 PBR이 1.2배, 1.8배, 2.2배로 다릅니다. 왜 시장이 같은 업종에 다른 값을 매기는 걸까요? 6편에서 빅3를 해부합니다.